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호주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육군은 베트남전에 투입됐던 M113 계열 장갑차를 최신의 보병 전투차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nd 400 Phase 3라는 호주 육군 사상 최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383대 보병 전투차와 17대 기동 지원 차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 규모가 2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의 전력 증강 사업은 한국에서도 유명합니다. 보병 전투차 조달 사업에 한국의 한화 디펜스도 AS-21 레드백을 출품했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호주 육군의 선택을 받기 위해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KF-41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파카 분열 군사구역에서 기동과 사격, 방호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2019년 10월 호주 정부는 한화 디펜스의 AS-21 레드백과 라인메탈의 링스 KF-41 등 2개 후보를 선택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종 도입 결정은 2022년에 이루어집니다. 파카 분열 군사구역의 테스트에서 이 두 가지 보병 전투차는 화력 시범을 보였습니다. 무장 수준은 비슷합니다. 30mm 내지 35mm 주포의 동축 기관총, 그리고 포탑 위에 리모컨으로 조정되는 7.62mm 기관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300m와 2000m 거리의 목표물을 사격하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한화와 라인메탈의 보병 전투차는 모두 3명의 승무원에 6명의 완전 무장 병력이 탑승합니다. 보병 전투차 사업은 미래 호주군의 탱크와 함께 협동작전을 벌이기 위한 겁니다. 한국의 한화 AS-21 레드백은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K-21 보병 전투차의 진보된 버전입니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적 미사일에 대한 능동 방어가 가능합니다. 또 화생방 대책도 갖추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가장 최신의 보병 전투차 표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병은 차체 전방 왼쪽에 위치하고 오른쪽은 엔진룸입니다. 엔진은 8기통에 1000마력의 힘을 가진 독일 MTU제입니다. MTU는 독일 주력전차 레오파드 계열이 채택하는 전차 디젤 엔진의 최고봉입니다. 자동 변속기를 가지고 있는 레드백은 520km의 항속거리에 최고 속도는 시속 65km입니다. 레드백의 포탑에는 부시메스터 30mm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 스파이크 대전차 유도미사일 2기도 있습니다. 포탑 위에는 7.62mm와 12.7mm 기관총이 탑재된 웨폰 스테이션이 있는데 원격으로 조정됩니다. 레드백의 라이벌 KF-41 링스도 만만치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전차포의 명가인 라인메탈이 개발했습니다. 라인메탈은 현행 120mm 전차 주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로 서방 진영의 많은 국가들이 이 회사의 라이선스를 받아 전차포를 제조합니다. 링스는 모듈화된 시스템으로 몇 시간 안에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변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파생형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대전차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KF-41 링스는 전기로 구동되는 보탄 35mm 기관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30mm 기관포보다 사정거리가 길고 관통력도 더 강합니다. 또 스파이크 대전차 유도미사일도 갖추고 있습니다. KF-41 링스의 파워팩은 1140마력의 립헤어 엔진으로 구동되며 항속거리는 500km,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입니다. 호주가 380여 대 최신의 보병 전투차를 도입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현재 독일 육군이 노후된 마더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주력 보병 전투차 푸마의 수가 350대인 것에 비하면 상당한 군사력 증강입니다. 인구 2,500만의 호주는 현역 6만, 예비역 2만 등 모두 8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력 규모는 작지만 군사력은 미래전에 대비해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미제 M1 에이브럼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베트남전에서 영국제 센츄리온 전차를 운용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전 이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남태평양에서 중공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되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F-35 스텔스기 추가 도입을, 해군은 방공 능력이 있는 구축함과 12척의 잠수함 조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이 호주와 어커스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호주에 핵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프랑스와 맺은 디젤 잠수함 도입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어커스 결성과 함께 호주가 핵 잠수함을 보유한다고 하자 중공 외교부장 왕이는 펄펄 뛰고 있습니다. 핵 확산과 함께 영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공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재미학자 청샤오농에 따르면 중공은 동진 남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의도와 함께 제1도련을 동쪽으로 돌파해 괌과 일본을 목표로 한 뒤 그 다음 목표로는 남진에서 호주를 노리는 것이라고 청샤오농은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가 갈수록 중공을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중공은 호주 동북쪽에 위치한 바누아투에 영국 군사기지를 건설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미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호주 동부의 사모아에 1억 달러를 투자해 대형 항구를 건설하려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모아 서북쪽에 있는 키리바시의 캔톤 섬에 활주로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불침 항모와 같은 군사기지를 갖겠다는 의도입니다. 바누아투, 사모아, 키리바시에서 중공의 의도가 성공하게 되면 호주는 곧바로 군사적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호주 코앞에 칼끝을 겨누는 상황이 됩니다. 청샤오농은 중공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한 뒤 인도네시아의 유전을 지키겠다면서 남태평양 도서를 점령해 미군을 포위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호주 주변의 섬들은 과거 일본이 점령했던 곳입니다. 과거 일본이 했던 짓을 지금은 중공이 따라하려 하고 있다는 게 청샤오농의 판단입니다. 작은 섬을 영향권 하에 둠으로써 호주를 포위하는 게 중공의 전략입니다. 농촌을 점령해 도시를 포위한다는 과거 모택동식 전략 전술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는 과거 태평양에서 전쟁을 해본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타이완이 중공군에 점령당해 제1도련선이 뚫리면 태평양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방 진영이 파이브 아이즈에다 쿼드로도 모자라 어커스까지 구축해 중공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앵글로색슨의 동맹 어커스는 중공 포위망에 일본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9월 초 도쿄만의 거대한 모습을 드러낸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의 모습은 꽤나 상징적입니다. 일본인들이 갯바위에 올라가 엘리자베스호를 바라보는 모습은 1853년 페리 제독이 쿠로후네를 몰고 와 일본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다만 그때는 서양 함포의 위세에 눌린 굴욕이었지만 지금은 서방 세계와 같은 진영에 속해 국제정세에 적극 응전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퀸 엘리자베스호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기시노부오 방위대사는 항모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의 한계를 벗어나 영국 같은 유럽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한 세기 전 맺었던 영일 동맹의 부활입니다. 일본과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는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일본 해역에서 퍼시픽 크라운 21이란 해상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일본 해상 자유대의 이즈모와 이세함,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호위함 디펜더, 네덜란드,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등이 참여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플레이어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남태평양의 호주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군사력을 증강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한때 중공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점령당하다시피 했던 인구 2,500만의 호주는 중공의 영향력을 자국에서 몰아내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중공 수출액이 많아 일시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당당하게 맞선다게 오히려
중공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공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말로는 금한다고 했지만 국적을 세탁한 호주 석탄을 사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이 떨어지는 인도네시안 석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